AI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은 성공보다 실패가 좀 많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300개 기업 중에서 95%가 실패하고 있다고 나오고요. AI를 활용하는 게 리스크가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최근에 저희 연구원이 핫해졌어요. AI로 전 세계에 있는 댓글을 크롤링 해가지고 요거를 마스킹하는 솔루션이 있는데 궤도님 댓글 중에 참 예. 잘생겼다? 어. 이건 뭐야? 저는 부정이에요, 긍정으로 긍정으로 봐요. 단호하게. 저는 제 쪽으로 봅니다. 무조건 좋은 쪽으로. 궤도님이 말씀하신 게 성공 시크릿 레시피거든요. AI라는 것 자체가 예.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당신이 궁금한 AI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AI 지식 토크쇼 AI 토피아. 요즘 많은 기업들이 앞다투어 AI를 도입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경쟁하듯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중 극소수만이 시장에서 살아남는다고 하는데요. 똑같은 AI를 쓰는데 왜 어떤 기업은 실패하고 어떤 기업은 성공하는 걸까요? 오늘 AI 토피아에서는 AI 비즈니스가 정말 잘 굴러가려면 어떤 관점과 전략이 필요한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가장 정확한 답을 들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AI 비즈니스 현장에서 실패하는 패턴과 성공하는 방식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계신 분이죠. 언바운드랩 VC 조용민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신기하다. 와 궤도님. 반갑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언바운드랩 벤처캐피탈 투자총괄 대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주로 하는 것은 이제 성과를 만드는 AI 팀을 찾아서 투자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 그럼 AI 비즈니스라는 단어 자체가 네.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네, 네, AI로 비즈니스를 하는 건지 네. AI로 비즈니스를 분석해가지고 뭔가를 다른 걸 하는 건지 네, 네. 네, 궁금한데 네, 대표님 AI 비즈니스란 정확히 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한번 이런 걸 여쭤볼게요. 그 궤도님 최근에 뭐 배달 음식 시켜 드신 거 있으세요? 저는 뭐 최근이 아니라 어제도 먹었습니다. 최근에 뭐 드셨어요? 가장 최근에. 제일 메뉴. 최근에 네, 네. 피자. 피자. 그러면 항상 드시는 피자 드세요? 아니면 좀 고르세요? 저는 이제 그때 어떤 여러 가지 빅데이터, 네, 온도와 네, 여러 가지 오늘의 과학적인 오늘의 느낌과 이 추천수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추천수 이런 거. 예. 그래서 그 사실 AI가 거기에 다 녹아 들어가 있잖아요. 아마 궤도님 잘 아시겠지만 거기 리뷰를 남기시면은 그 리뷰를 실제로 굉장히 유명한 AI 회사가 그 리뷰를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있거든요. 오 그래요? 그 회사가 그 리뷰를 실시간으로 학습해서 리뷰 그 식당이 양이 많은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요. 네, 이 식당에서 나오는 그 리뷰에 다 나와 있잖아요. 양 많아서 좋았어요. 뭐 간이 너무 셉니다. 뭐 이런 게. 그래서 궤도님한테 추천해주는 식당하고 저한테 추천해주는 식당이 메뉴가 똑같아도 다르거든요.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이제 AI를 통해서 스피드 오브 컨버전이라고 하는데 그 실제로 주문을 훨씬 더 빠르게 만들어주죠. 미국의 어떤 R 모 편의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예. 거기는 1+1을 AI가 정해줘요. 그러니까 스탁 같은 거 재고 뭐 그리고 그날의 기온과 이상 기온이 있었을 때 겨울인데 갑자기 덥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1+1 전진 배치 같은 거를 온톨로지로 정합니다. 와 분석을 해서 네, 그러면은 매출이 사람이 했을 때보다 훨씬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편의점 비즈니스냐 AI 비즈니스냐 이런 개념으로 이제 보는 시대가 왔다. 와, 데이터 기반이니까 예, 결국에는 이제 AI가 그 산업에 있었던 혹은 그 산업에서 던져지지 않았던 질문들을 풀어내는 상황들을 AI가 이제 비즈니스를 해결하고 있다.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저는 되게 적합한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산업에서 사실은 정의되지 않은 질문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홍수가 나면 미국의 어떤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올리브영 같은 회사가 있는데 홍수가 나면 매장이 물에 잠겼는데요. 그럼 물에 잠기니까 어차피 매출이 그 권역에서는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AI가 휴지, 통조림, 구호 물품만 앞쪽으로 배치하면은 그 권역에서
그 물에 잠긴 매장 나머지 매장에서 매출이 훨씬 많이 올라서 그 권역 매출을 올린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업에서는 원래는 당연히 이건 풀기 어려운 문제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풀어 제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막상 기업들이 AI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은 성공보다 실패가 좀 많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 너무 현장에서 많죠. 보시기 어떠세요? 실제 미국의 MIT 난다 리포트에 의하면은 300개 기업 중에서 95%가 실패하고 있다고 나오고요. 95%? 네, 95%가 실패하고 있고 우리나라 제가 여러 금융사들, 제조사분들, CEO분들이나 그 CTO분들이랑 미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한국에선 거의 그렇게 많이 하는데 95% 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진짜? 진짜 실패 많이 하고요. 시행착오가 되게 많은데 5% 그리고 성공하는 2, 3%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스터디해야 되는 것이지 95%가 실패하고 있다. 역시 AI가 조금 어려운 것이다라고만 치부하기에는 그 5%가 너무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거기서 석세스 포뮬라를 우리가 빨리 추출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95%가 실패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이 사회가 하고 있는 거잖아. 좋죠. AI를 활용하는 게 리스크가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너무 맞는 말씀. 왜냐면 리스크가 높으면 95% 실패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해보는 거잖아요. 그 성공하는 5%라는 수치가 절대량으로 보면 엄청나게 늘은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100개 기업 중에 80%가 실패하다가 500개 기업 중에 5%가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더 늘어나고 있는 개념이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죠. 이 말은 뭐냐? AI라는 것 자체가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속도도 빨라졌고 누구나 리터러시도 손쉽게 높아졌고. 맞아요. 누구나 손쉽게 AI를 활용하다 보니까 창업자나 기업 입장에서는 야, 이 많은 AI 기술 중에 어디서 기회를 찾을까? 이 기회를 어떻게 찾아야 되나?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궤도님이 표현하신 이 기회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 때문에 실패와 성공이 갈리더라고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문제 정의를 올드하게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고 실제 리포트 MIT 리포트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관료주의. 그러니까 의외의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온프레미스 데이터 혹은 라지 랭귀지 모델, 뭐 망분리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AI라는 것을 어디다가 플러그인을 할 건지에 대한 고해상도 이해도가 있냐 없냐로 갈리기 때문에 95%가 실패하지만 5%가 성공하는 이유에 집중을 하고 실패하는 이유를 피해가는 거 이거를 잘해야 된다. 그 5% 그럼 결국 발견을 해야 되는 건데. 네네네. 이거 좀 노하우가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뉴욕에 있는 AI CEO분을 모시고 한국에 1박 2일로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온다고 하니까 정말 신기하게 그 바쁜 증권사 7개 증권사 CEO분들이 서로 시간을 조율해 주셨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다 만났습니다. 제일 재밌었던 회의가 뭐냐면 끝나고 나서 이 미국 CEO가 한마디 했는데 그 회의를 보니까 그 회사는 성공할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회의를 보고도 알아요? 예, 왜냐면 아까 궤도님이 말씀하신 게 성공 시크릿 레시피거든요. 어디다가 써야 될지에 대한 그 부분을 잘 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임원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망분리 이슈 때문에 그리고 소비자 보호 AI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의 데이터를 파운데이션에 학습시키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AI를 도입을 하는 것을 좀 지금 당장 도입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증권사 대표님이 그것 때문에 요거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시기상조다라고 얘기하는 그룹이 있고 그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디투어 우회하여 이거를 할지에 대해서 스터디하는 그룹이 있다. 우리 회사는 어떤 그룹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주호 증권이나 다이와 증권에 일본에 그쪽에다 물어봤냐 이걸 어떻게 디투어했는지. 우리는 그런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미국의 그 AI 개발자 CEO가 여긴 된다. 왜냐하면 대부분 안 될 이유를 찾거든요. 그런 거보다 레트로스펙티브로 이제 분석을 더 잘하는 좀 그런 조직들이 오히려 AI를 되게 잘 쓰더라. 그거였었습니다. 어쩌면 약간 혁신의 기본 컨셉이네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 근무할 때도 제가 같이 일했었던 개발자분들이 이제 나눠져 있는데 유튜브에 이 기능을 넣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했었던 게 이미지를 읽는 그 AI였는데 영상을 궤도님 영상을 딱 이렇게 보잖아요. 예. 그러면은 운동화, 니트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되게 혁신적이었었어요. 그게 한 8년, 7년 전이니까. 요걸 읽어내면은 사실은 어떤 스마트폰 회사가 실제로 AI가 모든 영상을 다 긁어낸 다음에 이 회사 제품이 나오는 영상 앞에다가 경쟁사가 광고를 쏘는 거예요. 요걸 개발할 수 있잖아요. 맞춤형 광고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같이 개발하는데 이제 개발자 절대 다수가 속도가 늦어질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해서 get things done을 할 거냐, make things happen을 할 거냐. 요렇게 풀어가니까 그게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솔루션이 그때 개발된 적이 있어요. 어쩌면 이제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요거보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AI라는 이 도구를 어떻게 우리가 재해석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약간 그냥 AI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한다라고 하면은 부서별 AI로 풀 수 있는 문제를 한번 뽑아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뽐내기 대회를 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실패 첫 단추. 그러니까 부서별 AI로 풀 수 있는 문제를 푸는 거는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그냥 풀어도 돼. 네, 그냥 풀면 그죠? 되는 거고 뭘 해야 되냐면 부서 간 혹은 그 조직 내에 큰 비즈니스 KPI를 풀 수 있는 문제를 새롭게 정해야 하는 띵킹 프로젝트를 해야 돼요. 부서 간 문제를 만들어 봐라라고 태스크를 주면 이게 실패 첫 단추를 피해가는 거죠. 아하. 그래서 재해석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 팔란티어가 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그 산업에서 없었던 질문을 던지거든요. 네. 야, 이거 너무 좋은 포인트네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AI를 활용한다 이러면은 이 기능에 집중해요. 네, 근데 네. 재해석은 이 기능이 아니라 본질. 네, 네. 우리가 무슨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 네. 이걸로 과연 AI가 이거를 풀 수 있을까? 네. 못 푼다면 이유가 뭘까? 와. 이렇게 간다면 사실 이게 본질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AI를 활용하는 것과 재해석하는 것, 이 차이를 한번 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미국에 투자한 AI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자리에 앉잖아요. 환자예요. 그러면 제가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앞에 랩탑이나 아무튼 PC가 있죠. 그러면은 환자시면은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시죠? 이렇게 안 쳐다봐요. 그렇죠. 안 쳐다보고 어디가 아프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풀고 싶었던 문제는 뭐였냐면은 의사 선생님이 아이 컨택을 하면서 풀어주면은 사실은 되게 환자 호전 상태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이거를 미국의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굉장히 좋은 병원이 있습니다. 카이저나 세달시나이라는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PC가 있잖아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그래서 변은 뭐 잘 보시나요? 뭐 이렇게 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실제로 두 가지를 풀어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음성으로 얘기했을 때 보이스 레커니션이 돼서 차트가 쓰여져야 되는데 차트가 쓰여지는 거의 퀄리티가 의사 본인이 쓴 거보다 7배 좋아야 돼요. 이거보다 훨씬 좋구나. 훨씬 좋아야 되고 이 EMR이라는 솔루션에 AI가 쓴 차트가 본인이 쓴 퀄리티보다 7배 좋아야 콧대 높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 AI를 도입합니다. 더 정제된 표현이 들어가니까. 네, 두세 배 가지고는 만족하지 않아요. 요거를 가지고 도입을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의사 선생님의 퇴근 시간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 문제까지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도입이 돼요. 아하. 저희가 투자한 그 미국의 그 회사는 저희가 KPI를 딱 줬어요. 의사 선생님을 만족시킬 만한 차트를 쓸 수 있냐 없냐 이 게임을 해야 되고 5배가 아니고 7배 수준 맞춰주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의사 선생님이 퇴근이 빨라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KPI를 재정의를 잘해줘야지 AI가 똑똑해지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죠. 비하인드 스토리 말씀드리면 이 의료 EMR AI 회사는요 의사 선생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구나. 맞습니다.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거 뭐야? 퇴근. 그 포인트를 잡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EMR AI 회사의 KPI는 퇴근이에요. 산업에 원래 있던 문제로 풀면 안 되는 것이고 사실 이게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대다수의 기업들이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좀 붙이자, AI 한 붙여보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표님의 관점에서 이 AI 비즈니스 출발점 어디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궤도님 영상 보면은 좋아요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좋아요가 4년 전보다 더 많아지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유튜브 보면은 4년 전쯤에
좋아요를 누르면은 빵 터지고 색깔이 바뀌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게 그때 생깁니다. 그게 왜 생겼냐면은 궤도님 영상이 너무 좋아도 좋아요를 안 누르고 그냥 시청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었거든요. 근데 빵 터지고 색깔 바뀌는 기능을 매치3라는 게임 장르에서 이제 스터디해갖고 그걸 넣어요. 그게 뭐냐면 빵 터지고 하니까 그 버튼에 대한 중독성이 생기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걸 넣었더니 그냥 좋아요 안 누르고 그냥 너무 좋은데 귀찮아서 안 누르시던 분들까지 많이 누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요 개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고, 이걸 왜 넣냐? 제미나이를 더 똑똑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글에서는 좋아요 버튼을 많이 표시해주면 훨씬 더 학습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냥 수동적으로 보시는 시청자들이 지표가 하나 많은 것보다. 늘어나니까 또.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목표가 있었을 때 어떤 버튼을 중독시킬까 이런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중독시키는 방법은 이종 산업에서 가지고 와서 그거를 또 색깔을 바꿔본다든지 이런 택틱을 쓸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문제를 거기서부터 요거를 구조해 나가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가 최근에 저희 연구원이 또 약간 핫해졌어요. 이 친구가 개발한 솔루션을 저희가 한 3주 전에 AI 서밋이라는 곳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솔루션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분이 뭘 개발했냐면은 부정 비건 설정만 못 보게 하는 마스킹하는 솔루션 개발한 거예요. AI로 전 세계에 있는 댓글을 크롤링 해가지고 요거를 마스킹하는 솔루션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크롤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축을 미세하게 정말 칼날같이 나누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치, 어디까지가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냐라는 네. 거가 애매해요. 네. 되게 애매해. 궤도님 댓글 중에 참 잘생겼다? 이거 뭐야? 저는 부정이에요, 저는 긍정으로 봐요. 단호하게. 저는 제 쪽으로 봅니다. 무조건 좋은 쪽으로. 요런 애매한 것들을 쪼개내려면은 AI 뉘앙스 파악이 필요합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이 되게 센 게 들어가야 돼요. 맥락도 봐야 되고. 예, 그렇죠. 이거 그래서 어려운 일인데. 연구원님이 엄청 고민하셔가지고 세세한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있으시네. 완전 레이저 포커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근데 요렇게 개발을 해놔가지고 긍정 건설적 부분에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이 솔루션을 저희가 이걸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니라는 거죠. A 자동차 회사에서는 신제품을 런칭할 때마다 이 솔루션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리즈가 런칭을 했는데, 이 시리즈가 누군가 그런 댓글을 남겼어요. 어떤 게시판에다가 이 차 덕분에 참 돈 많이 아꼈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앞에 주어가 없어요. 근데 이게 부정 댓글이었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제 뭔가 이것 때문에 안 샀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정확하십니다. 그러려면은 이 댓글 쓴 사람에 대한 레트로스펙티브 애널리시스가 돼야 되거든요. 좀 sarcastic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진짜 찐만 얘기하는 사람인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분석돼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걸 만들어 버린 거죠. 그렇게 정말 오너십을 갖고 문제 해결을 하지 않았다면 범용화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쳤겠죠. 결국 이제 문제를 제대로 보고 네네. 이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 근데 이 문제 정의 과정에서 네. 이걸 잘하면 좋은데 기업들이 좀 흔하게 하는 실수도 있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공급자적이어서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헤어드라이어 D사 있죠. 예. 그 회사의 경쟁사가 어딜 것 같으세요? 경쟁사요? 예. P사, L사 뭐 이렇게 떠올리시면 이게 공급자적인 시각인데, 다이땡사는 누가 샀나 봤더니 65%가 2030 남성이었었어요. 근데 이들이 사가지고 누구한테 선물을 선물. 했었던 거예요. 그렇지. AS 센터에서 백트래킹 해보니까 맡긴 사람들이 2030 여성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 다이땡사의 경쟁자는 P사나 L사가 아니고 실제 70만 원대 선물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바꿉니다. 프로젝트 큐피드라는 거에서 선물 시장으로 그걸 풀어내요. 우리가 기술을 도입한다라고 할 때 우리 연구원이 천재여가지고 또 개발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시니어들을 키오스크 쓰는 게 불편하시거든요. 시니어분들이. 주민센터에서 시니어를 위한 키오스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럼 시니어 키오스크를 갖다 놓고 막 시니어분들한테 키오스크 교육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뭘 개발했냐면, 교육을 할 필요가 없는 키오스크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심플하죠, 그래도.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할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뭘 했냐면은 카메라를 딱 보고 딱 서요. 뭐가 바뀌냐면은 폰트 크기가 바뀌어요. 키오스크. 그래서 폰트 크기가 갑자기 3.5배가 돼요. 실제로 커지고 메뉴가 확 줄어요. 시니어시니까 28개 중에 고르지 마시고 이 3개 중에 그냥 드세요. 고르기 어려우니까. 네, 근데 이게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아하. 3개만 딱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만족도가 4, 5, 높은 60 거죠. 대는. 그런 상태에서 요걸 개발해 놨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왜 이 개발을 못 하냐면 공급자들은 키오스크 개발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문제를 풀고 싶은 거예요. 사용자 관점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결과물이 다르게 나오는 거죠. 또 이 연구원님께서 자율계산대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기 할머니가 계산하기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바코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코드 찍는 거 시니어분들이 불편해하셔서 그거 두려워가지고 사람한테 가니 그 물건들을 선반에 올려놓으면 비전 API로 레이블링을 트래킹해서 계산해 버리는 건데 요거를 본인이 실제 공간 기획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 프로젝트 하고 있는 곳에 넣어서 내년 초에 바로 이제 시니어분들도 편하게 오실 수 있는 카페 같은 것들을 구성을 해보고 있습니다. 괜찮다. 예. 이제 비전 센서 정밀도도 좋아졌고 맞습니다. 이제는 굳이 맞습니다. 찍을 필요 없어요. 네, 그죠? 네, 네. 오차가 있으면 확인만 한번 하면 되는 거니까. 네, 맞아요. 이게 이제 재정이거든요. 야, 그럼 정말 이게 문제가 이게 풀 필요가 있는 문제냐, 네, 이게 네. 가치 있는 결과가 나오느냐, 네, 네. 뭐 이런 것들 또 AI를 접목시켰을 때 어디까지 의미가 생기느냐, 네. 이런 게 중요해진 시기고 이런 것들이 또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그렇죠. 정의하고 그렇죠. 해결하려는 노력들 검증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배달이 지금 이미지가 배달 최근에 시키셨다고 하셨으니까 예. 피자 이미지가 좀 올해부터 예뻐졌잖아요. 예쁘죠. 예, 왜 예뻐졌냐면 그거에 어도비의 파이어플라이라든지 구글 이마젠을 통해서 배달앱에서 그림을 예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식당 사장님이 올리신 콩나물국밥보다 훨씬 예쁜 콩나물국밥으로 메뉴가 세팅돼요. 그러면은 이런 AI를 도입했을 때 실제 검증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강남 3구에서 이미지를 보고 주문 드랍을 안 하는 확률들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미지가 안 예뻤을 때는 거기서 주문을 드랍을 많이 해요. 근데 AI를 도입해서 이미지 리터칭 프로세스를 한번 다 해보니까 주문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 지표를 보는 거 하나랑 그리고 앱을 킨 다음에 실제로 앱을 키고 나서 오더 버튼을 누르기까지의 시간이 짧아져요. 예,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는 것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 검증이라는 걸 했을 때 대부분 공급자적 관점으로 KPI를 잡아내느냐 사용자 관점으로 KPI를 잡아내느냐에 따라서 AI 성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적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AI 비즈니스의 성패를 가르는 첫 번째 관문, 네. 요거를 기술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요거였고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과 깊이에서 네. 어쩌면 이 성공과 실패가 갈릴 것이다 네. 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문제 실체를 더 정교하게 파악하고 그걸 어떻게 검증하고 실행까지 옮기느냐 일 텐데요. 내일 이어지는 2부에서는 조용민 지식텔러와 함께 AI 비즈니스를 실제로 성공시키는 실행 전략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 들려주실 거죠? 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AI 토피아를 향한 조용민 지식텔러의 이야기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만나요. 현장에서 보셨을 때 좀 성공하는 팀의 구성 뭐가 다른 거죠? 그렇게 만드는 여기까지가 퍼스트 스텝이에요. 이제부터 시작인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 이 5%의 기업이 네. 이런 방향성으로 성공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어떤 하나의 파운데이션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 파운데이션들을 랩핑해서 실제로 이 질문이 나왔을 때 최적의 답을 내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제가 지금부터 좀 과격한 말씀을 드릴 건데